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리죠? 안녕하십니까. 지지직, 이게 지금 빗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창문을 열어놨어요. 날씨가 이제 더워가지고 창문을 닫으면 이 앞에 조명도 두 개가 있어서 조명 두 개가 제 얼굴을 막 형광등 100개 아우라처럼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저는 빗소리 좋아해가지고 좀 운치 있게 들리는데 소리가 많이 큰가요? 대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할게요. 빛처럼 음악처럼. 좋네요. 자,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하면서도 느꼈던 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안을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정치 문화가 팬덤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열혈 지지자들이 그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흠결이 될 댓글 혹은 얘기 견해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또 열렬하게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굉장히 뭔가 불타올라요. 근데 저는 오래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타오르는 이런 걸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방송을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런 게 싫어서, 그냥 과열되어서 막 흥분하고 그런 흥분 상태가 되면 또 좀 더 말을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화가 나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타격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할지, 막 이런 게 막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투쟁의 도파민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팬덤화된 문화나 그걸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제 방송에 대한 댓글을 열심히 읽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게으르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채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냥 방송하고 끄고 업로드 되면 노란 딱지 붙었나 안 붙었나 이제 요거 한번 확인하고 그 뒤를 잘 안 돌아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댓글을 이번 주 방송 아이템으로 한번 잡아서 읽어보니까 뜻밖의 소득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 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상 해왔던 말이,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이랬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틀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뭐였냐면, 설란영 여사가 노조에 가서 한 발언이었다. 그 노조 발언이. 그래서 약간 자기 희화한, 그러니까 자기 비하, 말하자면 개그 같은 걸 좀 친 거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자기 희화화는 맞는데, 노조에 가서 한 발언이 아니라, 제가 그게 노동절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참석한 그 한국노총 행사인가 지역 노조 행사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관계가 틀렸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포항 당원 간담회, 포항시 당협에. 근데 날짜는 어떤 보도는 5월 1일자로 나오고 어떤 보도는 4월 30일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 날일 텐데,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인지 전날인지. 근데 근로자의 날, 보통 전날은 4월 30날 행사들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당협에 가서 했던 발언이었다. 이거 하나를 정정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현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현
대통령의 아드님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사실관계가 틀렸다가 가짜뉴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찾아봤는데 가짜뉴스는 아니고 그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예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의 아드님께서 그런 그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인용한 그 발언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벌금형을 받은 건 맞는데 그건 그 상습 도박 혐의로 받았지 그 댓글로 받은 게 아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댓글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틀렸던 발언은, 사실관계는 노조의 행사에 가서 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거, 설란영 여사의 발언이, 그거 하나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했던 저의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댓글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댓글에서 제가 늘상 해왔던 말들, 어떤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태도를 견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그 예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니까 최종 2700회, 조회수가 2700인데 댓글이 85개가 달렸습니다. 조회수 대비 댓글 수가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회수 대비 댓글 숫자로는 좀 많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 비해서도 댓글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이준석, 유시민 이렇게 다 팬덤을 거느린 유명 인사와 정치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제 방송에 딸린, 지난주에 제 방송을 혹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는 제가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 그 다음에 설란영 여사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얘기, 그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를 주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제 결론은, 어쨌든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원리 면에서, 원칙 면에서, 전략 면에서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런 최종 결론을, 제 견해를 피력을 했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거는 부적절한 발언이고, 부적절할 뿐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 페미니스트 진영이 주장해 왔던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저는 그들의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진영에서 일단 비판이 나왔잖아요. 여성단체에서.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런 유명 인사,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사가 했던 어떤 공개적인 발언 중에서는 가장 여성에 대한 비하나 약간의 멸시, 그다음에 뭐 그게 그들은 혐오 표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굳이 혐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 인식을 담고 있는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견해를 피력을 했고, 대체로 이제 그러한 발언에 대한 여러분의 댓글을 한번 방송에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화면을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그 댓글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하고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썸네일에 몇 개를 붙여놨더니 블루아이즈 드래곤님이 딱 구미 당기는 댓글로만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했는데 누구의 구미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드래곤님 본인의 구미에 당기는 댓글이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 댓글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댓글을 한번 85개인데 그 중에 이제 스킵하면서 읽어 볼 만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나요? 제가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이게 대성급 봉인 해제. 지난주에 제가 했던 방송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두 개를 재생을 할 수가 있나? 그건 안 되겠다. 무리겠죠? 두 개를 구동하면. 채팅 다시 보기. 제가 실시간 채팅 거의 못 봤어요.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못 봤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여기 댓글에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좋은 내용들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당파적인 사고를 안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당파적인 사고 자체가 저는 뭐 나쁜 거나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파성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한다거나 조금 더 악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그런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걸 얘기한 거지 당파적 사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어떠한 정당이나 당파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맞아요.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파적인 이익을 너무 우선시하다 보면 그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언제든 상대와 나에 대해서 공정할 것. 그 다음에 정의로운 방법으로도 타인을 비판하거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사실관계 그대로를 얘기하고 그 다음 그것을 관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 견해에 대해서는 당파적 견해를 담더라도 대중의 설득,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증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자, 당파적인 사고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라는 거. 자, TV6881님 조용히 말씀해 주시네요. 녹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여신. 하트. 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채널에서도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으니 참 답이 없네요. 제가 그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 댓글창에서 좀 서로 티격태격한 그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구님, 저도 여성가족부 장관에 앞으로 성평등 가족부에서 젠더 갈등의 정치 권력화에서 벗어나 본연의 행정기관의 기능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추천했습니다. 작가님의 자추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그 시민들에게 장관 후보 추천받습니다. 그거 같죠? 거기에서 저 그때 내용 중에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추도 부탁드립니다. 아쉽지만 그 자추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군왕님, 유시민을 옛날부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선홍님도 좋아하고요. 유시민님 발언은 잘못된 게 맞고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선홍님 말씀에 누구도 그런 위험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시민님 응원도 계속 할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히히라고 하셨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 진영 안에서도 그 쿠낭님과 같은 요런 정도의 그런 비판은 위험하고 실언이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수민 작가가 뒤에 사과 그 해명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9797님
사회가 온건함을 잃어가고 모범적인 어른은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이미지 정치와 정체성 정치에 넘어가서 남의 논리와 사상을 앵무새처럼 읊으며 타인 비방이나 합니다. 한탄스럽네요.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처럼 상식이 탄탄한 어른분들이 계속 입을 열고 글 잘렸네. 청년층이 제일 고르게 투표하는 것 같은데요. 중장년층이 훨씬 이미지나 정체성 정치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맞죠? 여기서 전혀 정반대 의견을 두 분이 피력하셨죠. 청년들은 이미지 정치와 정체성 정치에 넘어갔다. 남의 논리와 사상을 앵무새처럼 읊으며 타인 비방이나 한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 투표 성향으로 보면 이대남의 몰표 성향 그거 하나만 두드러졌지 오히려 그 양쪽 그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이 투표 편향적인 투표 행태는 사실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죠. 거의 양쪽이 다 70%씩 되게 극단적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9797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기성세대로서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단면을 보고 피력하신 견해인데 청년층이 오히려 고르게 투표한 것 같다. 중장년층이 더 극단적인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거는 사실로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사실관계가 그러면 9797님이 얘기하려고 하셨던 건 이건 뭐 이대남에 대한 우려의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이대녀의 보수 투표 성향에 대해서도 전화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대남과 이대녀 2030 남성 여성들의 투표 행태를 보고 우려의 말씀을 투표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신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극단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 거는 중장년층이 더 극적으로 돼 있는 거는 맞다. 이렇습니다. 자, 저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자, 이게 설란영 여사의 발언 중에 한 대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하자면 자학 개그 같은 거다. 희화화한 거지 자신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맥락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인정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뭐 민주주의 돼가지고 민주 정치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노조라는 건 그냥 아주 단순한 전 노조의 노자는 몰라요. 사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들은 예쁘고 문화적이고 부드럽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접하게 자, 이게 이제 그 해당 발언에 대한 전체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노조 혐오 표현으로 느껴지시나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 발언을. 근데 나중에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해명하고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 공정하게 맥락을 이해하도록 해본다면 자, 그 옛날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 노조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저는 저게 노동절,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이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로자의 날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당원들 중에 뭐 노조 당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옛날에 노조위원장을 했던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 인생, 내가 왜 노조를 하게 됐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노조는 민주노총 하면 굉장히 정치색이 짙고
그런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을 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노조 활동을 하던 시대에 노조는 그런 게 아니었다. 어느 날 내가 노조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 때 노조는 그런 게 아니었다. 자, 일반 사람들이 그때 노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니까 꽃게가 들어간 거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노조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내가 노조위원장 이력 때문에 나를 노조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내 시대의 노조 활동이란 건 이런 의미였고 당신 시대 상황이 이랬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거 약간 그냥 웃긴 얘기를 한 거죠. 노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이거 웃잖아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게 노조 비하도 저는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뭐 자신을 무슨 자뻑에서 나르시시스트로서 한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정말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삼은 건 사실 이거보단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해당 방송에서 문제 삼았던 거는 그거였어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김혜경 여사를 공격했다는 거죠. 김혜경 여사에 대한 외모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법카 사용 이거에 대해서 SNL에서도 얘기하고 또 어떤 행사장에서도 뭐 삼행시로 김혜경 여사를 약간 저격하는 그런 약간 예능화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배우자의 어떤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공격을 하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는 선거 때 배우자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배우자를 헐뜯는 걸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맥락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한 얘기가 뭐 노조에 대한 혐오 발언도 있고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본인 배우자 얘기에 대한 그런 반격이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후보 자신은. 그러니까 저 노조 발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부터라고 인용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그냥 자뻑인 사람의 발언 같지만 그런 맥락은 아니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코모 CMF님, 이건 1일 전이니까 어제 다신 거예요. 이선옥 작가님, 맥락을 강조하시면서 본인도 맥락을 안 보시는데요. 상당히 화가 나셨죠? 첫 문장부터. 자, 설란영 씨의 발언과 맥락은 정성스럽게 좋게 해석하시면서 유시민 씨 발언은 편집된 걸 보면서 말하시네요. 그러니까 설란영 씨 발언도 유시민 씨 발언도 다 편집된 거를 똑같이 봤죠. 자, 제 개인적으로는 설란영 씨의 자학적 농담이라고 해도 노조가 정치색이 짙다.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한 인상이다. 나도 우연히 노조를 접했다. 아니, 노조가 정치색이 짙다. 민주노총 예를 들었으니까 설란영 여사. 맞죠? 민주노총은 정치 세력화 투쟁을 합니다. 대놓고 해요. 오히려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노조의 정치 세력화 얘기를 하는데 정치색이 짙다는 말이 노조 비하는 아니죠. 자, 또 하나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한 인상이다. 자, 일반 사람들에게라는 앞에 인용 전제가 붙었죠. 자, 나도 우연히 노조를 접했다. 이거는 뭐 사실일 테고요. 노조를 내리깔고 저는 이게 노조를 내리깔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노조원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노조에 대한 그런 인상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노조위원장이었던 본인의 과거에 거리를 두는 듯한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자신이 노조하면 아직도 일반인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저러한 인상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노조 활동을 했던 거는 사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노총과 또 국민의힘은 관계가 상당히 밀월 관계에 있던 시절들이 굉장히 긴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저기 비판 성명이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게 어떤 집단 혹은 조직에 대한 비판은 그 조직들이 어떤 견해 표명 같은 거는 그냥 저는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게 대중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뭐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듣는 노조는 기분 나쁠만 하죠. 예, 그래서 노조가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좋게 이해해줘야 할지. 저는 좋게 이해를 했다는 거는 이분의 판단이죠. 뭔가 제가 맥락을 안 보고 있다고 이분은 일단 기분이 나쁜 상태로 이걸 쓰셨어요. 그래, 첫 줄부터 이렇게 쓰시잖아요. 자, 공격적이죠. 여러분 댓글 이렇게 쓰시면 이 뒤에 얘기가 다 맞는 얘기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 첫 줄을 보는 순간 이 뒤에 얘기가 곧이곧대로 전달이 되나요? 일단 이 첫 줄에서 약간 감정이 상하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객관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견해 표명을 좀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공격적인 문장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관계가 다소 조금의 왜곡이 있죠. 굴절이 있죠. 똑같이 편집된 영상을 봤고 설란양 여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대목부터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왜곡될 수가 있고, 자, 그랬습니다. 자, 영부인인데 이걸 좋게 이해해 줘야 되는가? 이분은 좋게 이해 안 하시고 있죠, 이미. 자, 발언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거고, 유시민 씨는 저 발언들 이전에 김문수 설란영 씨와 아주 친했던 동지 시절의 서사를 풀면서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평론한 것이고, 자, 듣는 설란영 씨는 뭐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설란영 씨의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노조라는 어떤 집단에 대한 평가와 기명의 실명의 특정한 개인을 특정해서 한 발언과 이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비인격체와 인격체는 차이가 있죠.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설란영 씨가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설란영 씨의 기분은 굳이 고려하지 않고 있죠. 자, 근데 노조는 사실 노조라는 거는 덩어리지 개인의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이유에서 같이 사실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자, 그리고 이 설란영 씨와 동지였던 시절의 서사를 푼 그런 맥락이 있다. 이걸 제가 생략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영상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다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길어요. 9분 얼마에서 그 설란영 씨에 대한 그 내재적 접근에서 하신 부분, 본인도 이거는 뭐 표현이 과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부분, 문제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된 부분은 이분 말씀대로 그 앞에 서사를 다 포함해서 다시 봐도 똑같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과 친했기 때문에 내 판단은 객관적이라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 삶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주관적인 혹은 그리고 그 관계의 뭐 밀도나 그 관계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관계가 좋았어. 현재 관계가 나빠졌어. 지금은 진영이 완전 달라졌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과 과거에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그런 또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할 때 그게 지렛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좀 더 주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 그 사람 잘 알아.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과거에 그 사람들을 안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의 평이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더군다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지금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런 발언들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자, 유시민 씨, 제가 이 영상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앞에 그런 서사가 있어요. 과거에 같이 감옥 다니고. 같은 진영에 있었고 관계도 있었던 걸 알아요. 모두를 알았죠. 그리고 딸도 잘 알고 딸이 그때는 어렸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94년인가 신한국당 입당이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이제 당선되면서 벌어지고 했을 때 김문수 씨는 이제 그 92년 총선에서 민중당을 했죠. 그게 망했는데 봉천동 거기에 올라가는 왼쪽에 대학 서점이라고 그 설란영 씨가 서점을 운영을 했어요. 그 집도 그 건물에 같이 있었는데 그 딸이 6살 먹던 됐나? 근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민중당 해봐야 안 된다고 김대중 총재가 되게 좋아할 스펙이라고 TK 출신의 서울대 노동운동 그러면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왜 되지도 않을 민중당을 하려고 그러냐. 민중당은 100% 이제 한 명도 당선 안 된다 했는데 그때 지금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은 진보가 아니고 민중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보기에는 덜 진보적이지만 민중을 속이는 건 아니지 않냐. 끝내 그 조언을 거절하고 민중당을 하다 망했죠. 그 저는 이제 독일 유학 가서 있는데 직격당이 가더라고. YS 대통령이 인기 한참 좋을 때. 그 저는 뭐 오른팔을 이겨서 더 기쁘다게는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남편이 보안사에 잡혀갔을 때 나하고 같이 정말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어디 갇혀있는지 찾아냈고 법정에 매일 가서 메모해가지고 발언록 같은 거 전부 프린트해가지고 이건한테 돌리고 시민사에 돌리고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농성도 많이 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동주지 네.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뭐라고 전화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무적인, 의례적인 전화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싶어서 첫 마디가 네. 비밀번이 알면서 전 독일에 있는 이웃 시민인데요. 그 관계를 쭉 알면서 아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정말 오랜 기간 설란현 씨하고 같이 활동했어요. 전현희 씨도 노조 면접 교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전화를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사적인 대화를 해본 마지막. 야, 그 톤에서 받으셨구나. 네.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냥 축하 전화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시절에 너는 이제 필요 없이 너는 루저고 우리 이미 성공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요. 자, 이렇게 길게 본 이유는 이 CMF님이 말씀하셨던 앞에 그 맥락. 자, 여기 보세요. 오히려 저는 이 맥락을 보면 더 저게 사적인 감정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는 거가 전화 응대가 이미 기분이 나쁘셨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이미 감정적으로 상해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대화. 그럼 그 이후에 지금 뭐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자신의 그 전화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판단했던 그 주관적인 감정.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걸 붙이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거지. 이 사람은 뭐 국정의 요직을 갈 것도 아니고 국정의 요직을 갈 것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가 없죠. 물론 공직에 계셨다면 더 문제가 됐겠지만 공직도 아닌 사람인데 뭐 저 정도 얘기 못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가진 말의 영향력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SNL 나와서 견제를 하고 이것도 사실 김혜경 여사께서 그 재판받고 이런 게 없었다면 저는 SNL 충분히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 예능도 지금 대통령 부부 과거에 나오셨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면에서는 못 나오신 거지. 자, 설란영 씨가 배우자 토론하자. 뭐 배우자 토론하자는 거는 뭐 굳이 나쁜 얘기는 아니죠. 배우자끼리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당파적 사고라는 거예요. 당파적인 사고에서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토론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활동을 하신 분이니까 배우자 문제가 계속 지난 정권에서 배우자 때문에 사실 몰락한 정권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 정도로 배우자가 끼치는 영향력이나 역할이 크니까 뭐 안 받으면 그만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이상한 행보라고 볼 수 있나요? SNL 나온 게 다 나오잖아요. SNL은. 이재명 후보야 이번에는 수성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굳이 어디를 많이 활동을 해서 굳이 무언가 뭐 예상 못한 리스크를 안을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셨던 거고 그래 놓고 저한테 작가님도 진영 논리에 빠진 게 아닌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저 정도 소리는 들을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당파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내재적 접근이란 말 자체가 모두 이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말 자체가 사실 성립하지 않죠.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마치 진리이고 맞는 말인 것처럼 이게 보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앞으로는 상대방의 내면에 대해서 내가 안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죠. 자, 남지원님, 이재명 대통령의, 그래서 제가 진영 논리에 빠진 게 아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누구 진영입니까, 여기에서? 국민의힘 진영입니까? 설란영 여사가 속한? 저를 그럼 어떤 진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라는 말을 그냥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진영 논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분이 길게 쓰셨기 때문에 지금 길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들어와셔서 보고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진영이 있는지 자 그래서 진영 논리라고 뭐 제가 진영이 있으면 진영 논리에 빠진 게 아닌지 점검을 하겠는데 저는 진영이 없거든요. 제가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부 확대 개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코코님이 굉장히 많이 쓰신 건데 설란영 저 양반은 저 양반대로 자기 남편을 위해서 한 거다. 뭐 그렇죠. 자,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코코님 말씀 작가님이 감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지적인 느낌이 있으신가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나름대로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호의를 보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뭐랄까 막 제가 나름의 뭔가를 공정한답시고 그러니까 되게 뭐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하는데 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보였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제가 김용민 P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선에서 이런 방송에서 언급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만나서 방송을 같이 하거나 토론을 같이 했거나 제가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 토론회 때 정말 표창원 의원실에서 애를 써주셨다. 근데 욕은 욕대로 먹어서 제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사실 표창원 의원이 약간 여러 비판받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같아요. 정치인 중에 저한테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태경 의원실의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들과 얘기를 하면 주로 사실은 정치인 자신보다 그 비서나 보좌관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전 사적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나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허나 전 의원실에 그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저게 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굳이 제가 정치인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수는 있는데 그 사안이 이 정치인과 떼놓고 말하는 게 불가능할 때 그럴 때 불가피하게 얘기하는 거고 제 영상 보시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판 영상이 정치인 중에서는 제 영상 중에서 제일 많을걸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견해를 피력하는 뭐 페미니즘 문제나 PC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그나마 정치권에서 이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가장 뭔가 액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할 이야기도 많은 거죠. 그런 거고 코코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느낌도 맞을 겁니다. 근데 감싸고자 하는 거는 감싼다는 말은 좀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도 그 세 가지 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비판으로는 사실 상대방은 만족을 못 하시고 여전히 제가
뭐 옹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느끼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선거 기간 중에 그 사실 이게 있어요. 말을 안 했던 것 중에 한 번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는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 캠프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비판하는 영상을 한 적이 있고 그 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동덕여대 그 가서 사면 시켜주고 이런 일을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선거 기간이라 그게 또 불가피하게 후보랑 연동될 수 있어서 안 했어요. 그리고 김용민 PD가 민주당 진영 안에서 열심히 페미니즘과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제가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영의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그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나름 조심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부 확대 개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민 TV 나와서 비판해 주세요. 자, 김용민 TV는 아직 뭐 출연 요청이 없기 때문에 나갈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자, 성평등부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끼운 단추 때문에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성평등부나 여성가족부 확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이 질러놓으면 그게 맞는 의견이면 우리가 그거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제가 말한 대로 당파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평등부라는 부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평등부라는 부처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다른 형태나 대안이 왜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의 70%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이거는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운동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계속 폐지 논란이 꾸준하게 있어 왔고요. 70%, 그중 50%는 폐지, 70%는 폐지 혹은 뭐였지? 축소. 70%가 넘었었습니다. 그게 여론이었어요. 그거를 페미니스트 진영이 막 반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극우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을 내건 바람에 표만 홀라당 먹고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왜 꼭 좋은 거는 우리도 할게 라고 하시면 되지 왜 꼭 거기에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다 답답합니다. 자, 성평등부는 과연 여가부 폐지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게 정부, 지자체, 조직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을 한번 볼게요. 행정부, 대통령이 있고요. 제가 왜 성평등부가 잘못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 부처입니다. 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정안전, 국가보훈,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환경부, 고용노동, 국토교통,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자, 여성가족부.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특정 성별이 명시된 정부 부처는 오로지 여성가족부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모든 이 정부 부처에 여성국민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국민이 해당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국방부에도 심지어 여군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부처도 여성국민을 배제한 부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은 가족과 붙어 있어야 되는가? 여성가족부란 이름 자체도 여성부로 젠더 이퀄리티 부처예요, 영어로는. 근데 여성부만 붙이면 하도 폐지 논란이 계속 이러니까 가족을 붙인 겁니다. 여성과 가족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온갖 부처에서 복지부랑 교육부랑 청소년 업무 떼오고 가족 업무, 복지 업무, 성범죄 이런 거 만들어서 기이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어요. 없어져야죠. 왜냐? 여성가족부 고유 업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평등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부처와 달리 성평등부가 다른 부처와 같은 정체성으로 같은 헌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평등이라는 이 국가 행정부처 중에서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를 쓴 부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재정, 교육, 과학, 외교, 법무 여기에 평등은 굉장히 이질적인 개념입니다. 행정부처라는 것은 행정 기능을 하는 담당하는 부처예요.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의 행정부처는. 그런데 여기에 성평등. 왜 성만 평등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의 구성원들을 보세요. 왜 성만 평등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평등부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이란 개념은 이데올로기 개념입니다. 특정한 이데올로기 집단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인 개념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성평등부라는 거는 이데올로기 부처예요. 그 정체성 자체부터.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리고 남녀만 평등이라는 용어가 붙어야 됩니까? 다 페미니즘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영향을 받은 게 여성부가 탄생한 배경 자체가 페미니즘 운동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여성들이 일정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정 한정적인 부처로 그냥 나름의 존재 의미를 인정해 줄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성평등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걸 안 꺼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같이 실용적인 정부를 표방한 정부에선 오히려 입법부도 지금 다수죠. 없앨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없앨 수 있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근데 그걸 못 없애고 다시 성평등부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여가부 확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가부 무슨 일 하느냐?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도 없는 부처가 이제 성범죄, 성폭력 가지고 장사합니다. 사업합니다. 페미니스트들. 복지 업무는 다 복지부로 보내야 돼요.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로 보내야 되고. 그런데 다시 이걸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남성이 차별받는 사례는 없느냐. 그 성평등부에서 앞으로 해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땜질이지 해결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제도. 당연히 병역이죠. 병역을 성평등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병역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성차별 제도입니다. 유일은 아니죠. 남성 차별 제도는 더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차별 제도. 성평등부에서 해결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평등부는 대안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남자들의 마음도 약간 이렇게 만져주는 듯한 어떤 매우 작은 어떤 정책 개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존의 여성의 이익을, 그 여성들의 되게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여성에 대한 혜택을 10을 늘리면서 남성에 대한 차별적이라고 항의받았던 것들 어떤 한두 가지 20 정도를 해결해 준다면 이 비례 곡선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평등부라는 건 그 정체성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다른 부처들의 헌법적인 기능과 전혀 다른 부처입니다. 성평등부라는 건 이름부터. 그 이름에 정체성이 귀속됩니다. 우리는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성평등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이 계속 차별받고 있다는 평등이란 말의 반대는 뭔가요, 여러분? 불평등이겠죠. 뭔가 불평등한 걸 계속 찾아내고 그걸로 계속 이 부처의
존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평등부가 기존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질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뭐 기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됐고 그것도 다수 국민이 요구하면 이게 입법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여대 야소 국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그 가능성을 놓지 않고 계속 성평등부 그냥 하지 말고 여성가족부를 없애면 된다. 그게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불고 있는 남녀 갈등이나 싸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큰 해결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등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평등이라고 볼 것인가? 공정의 개념, 형평의 개념 다 포함되면서 각자 이데올로기 집단이 이건 불공평해, 이건 평등하지 않아, 이건 차별이야 라고 수없이 많은 요구들이 있을 건데 주로 여성단체, 페미니즘 진영이 할 겁니다. 공세를. 자, 그래서 성평등부에 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건 본인 이 리님이 성평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거고 제가 그거에 부합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 견해와 같으면 보통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생각하는 성평등에 대한 이해는 남녀 모두에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저는 이걸 기본권이나 헌법 정신이나 이제 이런 문제로 계속 이 페미니즘을 비판해왔지 남녀 문제로 사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 트와일라이님 다음 댓글 볼게요. 당시 후보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 뉴스 퍼뜨리지 마시죠. 자 이거는 자 이게 거짓 뉴스였다는 것은 당시 후보 아들이 그 이준석 후보가 했던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짜뉴스라고 혹은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현 대통령께서 이걸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어떤 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한 건가요? 지금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문화일보 보도인데요. 5월 30일자 보도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성희롱성 댓글 4건 도박 등 벌금 500만원 이게 검찰의 기소장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성희롱성 댓글 4건과 도박 등 벌금으로 이게 그래서 도박죄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상습 도박과 최종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이게 아까 그 성희롱성 댓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이 벌금 500만원을 김혜경 여사 이름으로 납부했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기사 하나 또 볼게요. 그래서 SBS 뉴스도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아들 음란 글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선대위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허위 사실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 공표했다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허위 사실로. 그런데 어떤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볼게요. 아까 한 분이 더 있었어요. 작가님, 이재명 아들 관한 얘기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벌금은 댓글 때문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접속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뉴스라는 게 지금 한 분은 이 자체가 이준석 후보의 말 자체가 다 허위사실이라는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민주당 패널들이 뉴스에 나와서 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못 봤고 해명이 그 뒤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여성을 향한 댓글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말은 내용이 사실 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보도에서는 다 이게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에서 제출된 공소장 내용으로 2가지 벌금형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이 댓글을 쓰신 분들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트와일라이트 이분은 이제 당파적으로 약간 진영에 좀 많이 빠지신 분이죠. 거짓 뉴스 퍼뜨리지 마시죠. 이렇게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다른 분은 작가님, 이재명 아들에 관한 얘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 내용까지. 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 주실 때는 사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죠. 당신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말한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진 건 그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다니까 이분은 사실 되게 점잖게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은 보세요. 댓글은 이제 거짓말로 하늘 가리지 마시고 솔직하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국회 제출용 약식명령서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찾아보라고 하지 말고 찾아서 공개하세요. 이 댓글 공방 제가 보니까 이거죠. 벌금은 도박 사이트 접속 때문에 받은 거라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근거가 없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란 사람이 찾아보지 내가 찾아봐 이런 공방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댓글로 이런 공방 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나 계엄에 대해 언급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이분은 이 첫 문장부터 잘못됐죠. 제가 정치나 계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죠. 유시민 작가. 그죠? 유시민의 발언 전체를 듣지 않고 논평하는 건 속아 웃을 일이죠. 제 발언을 전체를 다 보시고 논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문열은 어땠습니까? 이문열은 왜 여기에 소환됩니까? 저는 한때 이선옥 작가님에게 계좌 후원도 했었지만 감사합니다. 동물농장의 김용민과 방송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네, 뭐 그러실 수 있죠. 김용민이 뉴탐사를 때리는 것 보면 그에게 후원했던 것이 후회스러워 개인 유튜브 후원을 모두 끊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싫어하시는 것.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타인의 댓글을 볼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가 잘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도 어디 댓글을 다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제가 하지 않은 전제잖아요.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정치나 계엄에 대해 언급하는 게 뭐 잘못됐냐? 제가 유시민 작가가 뭐 언급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는 없죠. 그 사실 아니고 정치 관련한 논평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번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다시 그걸 재개하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한 게 있느냐? 제가 그분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니까 몰라서 그걸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아요. 자, 유시민의 발언 전체를 듣지 않고 논평하는 건 속아 웃을 일이죠.
발언 전체를 듣고 사실 논평하는 게 가장 좋죠. 저 발언 전체 저도 다 봤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보여드렸던 거가 그 일부였던 거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문열은 사실 필요 없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팬이었다 안티로 돌아선 분들이 원래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좌원 해주셨었다니 감사드립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기분이 상하신 거에 대해서는. 자, 동물농장 김용민은 동명이인이잖아요. 후원을 잘 모르고 하신 건가요? 유벨스의 선동당.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그냥 쓰지 마세요. 타인에게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댓글을 달면 또 공격적인 대댓이 달려요. 그래서 선동당한 사람이 많구나 하니까 그런 선동은 매우 바람직하죠. 윤석열을 쫓아내는 일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으니까 님도 그런 선동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어깃장 놓는 댓글에 향연이 벌어지겠죠. 아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댓글을 다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기를 댓글 안 나온다. 자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댓글 읽기를 중간에 댓글이 이제 또 왜 안 띄워지지? 이거 1시간이 넘었네. 아, 댓글 읽기 이걸 보니까 댓글이 없었던 거구나. 아, 어떡하지? 라이브 이거지. 아이 죄송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일단 댓글 몇 개 다 읽지는 못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거울 보듯이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얘기는, 자, 공격적인 표현을 같은 말을 해도 공격적인 표현 쓸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저도 사실관계 하나 잘못 말한 거 오늘 제가 정정하고 사과드렸잖아요. 뭐 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당파적인 사고, 당파적인 발언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도 당파적으로 접근하면 그냥 영원히 당파 싸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파적이지 않은, 우리 진영에 속하지 않은 제3자를 설득하거나 제3자의 더 많은 공감을 얻고자 하려면 우리 진영에 어떤 적용하는 그 기준을 상대방 진영에도 적용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도 관대하고 상대에게도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발언은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다른 진영이면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길게 쓰신 분 설란영 씨의 발언은 최대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시민 씨의 발언은 최대한 선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기본적으로 그냥 선회를 하고 당파적인 거 약간 감안하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그 다음에 당파성을 견지하더라도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상대와 나에 대해서 다 서로 좀 관용적이고 공정하려는 노력을 좀 하자. 그리고 어그로성 댓글 달지 말자. 그리고 상대방이 하지 않은 얘기를 일단 전제해서 하는 거는 그냥 댓글이 공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해에 기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에게 팔이 조금 더 굽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기에 당연한 건데, 니네 진영에 대해서 추상같이 비판해라, 저는 이런 걸 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우리 서로 좀 관대하자. 너무 이렇게 미움을 계속, 이제 제 얼굴로 돌아올게요. 미움을 자꾸 에스컬레이팅,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댓글 읽기로
1시간을 방송을 했습니다. 자, 길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유익했다. 너무나 유익했다. 이런 댓글 아주 좋습니다. 다미님 예쁘시네요. 이런 댓글 아주 좋습니다. 안시성님 페미 국회의원 아웃 찬성 작가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료 댓글은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1시간 넘으니까 덥네요. 비가 그쳤나봐요. 빗소리가 안 나네요. 요새 코코님 요새 피부관리 받으시나요? 광채가 번쩍번쩍입니다. 조명 진짜 조명빨입니다. 이거 주호민 작가가 세팅해준 조명입니다. 주호민 작가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운명 정부와의 패미들 어떻게 될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징성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조금 지금 살짝 좀 예전보다는 좀 톤다운 된 것 같은데, 뭐 정책이 문제니까요. 사실 여가부가 성평등부로 확대까지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확대될 업무가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용지시긴 한다면서 그때 다시 하겠다는 발언으로 인식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민주당의 편파적인 지식인이 되겠다고 한 비평인데 뭐 그래 어쩔 거야 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좋은데 억까는 하지 말자는 거죠. 굳이 민주당 편을 들더라도 억까를 하면서까지 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굳이 억까 안 해도 유시민 작가는 작가잖아요. 자기 견해를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억까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전한 혼돈님 오랜만이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가부 폐지는 어쨌든 임기 5년 안에 계속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들은 여가부 이제 성평등부가 되겠죠. 여가부 폐지합시다 라고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제가 너무 오래 했어요. 1시간 넘게 했으니까 이만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이제 기빨려. 서영민님 지금 들어왔어. 눈가 왜 지금 들어와요? 일찍 들어왔어야지. 길길길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하트 다 눌러야지. 바른말 상식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돼서 소리가 작아지는 게 너무 안쓰럽네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아서 계속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귤 사서 귤 주스 비타민C 해먹어야 되겠나요? 감사합니다. 코코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